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9장 69. 목부인. 강벼락은 자신의 가슴이 크게 고동치고 있음을 느꼈다. 만약 강호의 왕이 되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 강벼락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벼락아, 모험을 해서는 안 돼. 연남천과 화무결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쉽게 피살되겠느냐?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은 온통 땀투성이었다. 하지만 강벼락아, 지금 그냥 지나치면 영원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들의 손에 내가 당하고 말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무엇을 주저하느냐? 두 사람은 이미 취해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는데 너는 왜 손을 쓰지 않지? 강벼락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안 돼. 일이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어. 그의 손은 더욱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꽉 움켜잡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니 그들은 더욱 믿지 못할 것이다. 이때 갑자기 강벼락의 눈에서 빛이 번득였다. 그렇다. 화무결과 연남천은 절대로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고 생각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다. 강벼락아, 너는 평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더니 오늘은 왜 그리도 두려워하느냐? 지금 손을 쓰면 천하가 너의 것이 된다. 강벼락은 결심한 듯 분연히 일어서더니 탁자로 달려가 전력을 다해 연남천의 머리에 일격을 가했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다. 천하를 종횡무진하던 연남천이 결국 이 비겁한 자의 손에 의해 죽게 된 순간이었다. 바로 이때 화무결이 돌연 몸을 일으키더니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강벼락, 오늘에야말로 당신을 알겠소. 과연 강소원은 당신을 억울하게 한 것이 아니었소. 연남천 역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강벼락이 일장을 내려치는 순간 연남천도 번쩍 손을 쳐들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며 강벼락의 몸이 튕겨져 벽에 부딪혔다. 그는 온몸의 골격이 부서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화무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당신도 취한 척하고 있었군요. 연남천도 따라서 크게 웃었다. 몇 잔 술로 취할 내가 아니야. 나는 이 녀석이 술을 토해내기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지. 그는 돌연 웃음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강벼락, 아직도 할 말이 있느냐? 강벼락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만 내 20년 동안 무술을 연마하고도 당신의 일장조차 받지 못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나는 너와 아무 원한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강벼락은 순간 눈앞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 원인을 모른다는 말이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강벼락은 일부러 길게 탄식을 했다. 영웅은 서로 공존해서 살지 못하오. 당신과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설 수가 없소. 그는 입술을 깨물면서 목청을 돋우었다. 그러나 무술로는 이기지 못하니 어찌하겠소. 비록 무술이 천하무적이라도 그런 심보로는 대협의 자격이 없다. 연남천은 양주먹을 불끈 쥐고 한 발 한 발 강벼락 쪽으로 다가갔다. 당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연남천은 무서운 소리로 말을 받았다. 너는 대협의 이름을 더럽혔고 수단도 비겁했다. 오늘 내가 강호를 위해 너를 해치우지 않으면 금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의 손에 죽을지 몰라. 나를 죽이겠소? 그렇다. 대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연남천은 격렬한 일장을 뿜어냈다. 강벼락은 땅을 뒹굴며 그의 일장을 피한 후 돌연 크게 웃었다. 당신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할 거요. 연남천은 눈을 치떴다. 왜 너를 죽이지 못해? 나를 죽이면 천하의 어느 누구도 강금의 행방을 모르게 될 것이요. 나를 죽인다면 영원히 그를 찾을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요. 연남천은 놀랐다. 내가 강금의 행방을 안단 말이냐?
강별학은 유유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렇소. 연남천은 그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소리쳤다. 그놈이 어디에 있지? 강별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겠지만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의 행방을 말하지 않을 것이오. 난 내가 말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강별학은 빙긋이 웃었다. 일대의 대업이 가혹한 형을 가하여 협박을 하는 것은 그 신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닐까요? 연남천은 그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리고 말았다. 강별학은 미소를 보이면서 다시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정히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나의 두 가지 요구를 들어줘야 하오. 연남천은 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좋아, 말을 한다면 너를 놓아주겠다. 연 대엽께서는 나의 조건을 너무 무시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 가지는 오늘 나를 보낸 후 금후에도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요. 연남천은 한참 동안 생각해보더니 얼굴을 들었다. 좋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울 수도 있을 테니까. 강별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내가 강금의 행방을 말하면 당신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하오. 우리 세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강금의 행방을 알게 해서는 안 돼오. 연남천이 역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나 자신의 일이다. 내가 직접 그를 죽여야 하는데 왜 남에게 알리겠느냐? 강별학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좋소.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소? 내가 만약 직접 그를 죽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죽이지 못하겠지. 정말이요? 나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강별학은 고개를 화무결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화공자, 그대는?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이것은 연 대엽의 일이오. 그가 대답을 했으니 나는 할 말이 없소. 강별학은 하늘을 향해 크게 대소했다. 좋아. 하하하. 이제 말해보아라. 강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 강별학은 서서히 웃음을 거두면서 연남천을 향해 한자 똑똑히 말했다. 바로 여기에 있소. 연남천은 경악해서 소리쳤다. 네, 가. 강별학은 계속해서 크게 웃었다. 내가 바로 강금이요.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소. 연남천은 채찍이라도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서더니 양주먹을 쥐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화무결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러섰다. 강별학은 다시 광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당신은 강금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나를 놓아주었소. 이제 강금의 행방을 알았지만 영원히 그를 죽이지는 못하오. 그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웃음거리가 없다는 듯 웃어젖혔다. 연남천의 눈동자가 빨갛게 변해갔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무섭게 소리쳤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으냐? 그러나 강별학은 눈을 크게 뜬 채 무섭게 소리쳤다. 당대의 대엽 연남천이 자기가 한 말을 땅에 던질 셈이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연남천은 몸을 떨면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버렸다. 한참을 서 있던 그는 결국 몇 발을 물러서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좋아, 좋다. 내가 약속했으니 가거라. 꼭 나를 보내줄 것으로 알았소. 연남천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며 크게 소리쳤다. 빨리 꺼져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꺼져. 강별학은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는 크게 웃으면서 사라져갔다. 방 안은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연남천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화무결이 침묵을 깨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연대엽, 저는 지금에야 당신에게 진정 탐복했소. 연남천이 비참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너는 주먹과 검으로 2번이나 나에게 패했으면서도 나에게 승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멀거니 눈을 뜬 채 원수가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나에게 탐복을 한다는 것이냐? 나는 당신이 강별학을 그냥 보내는 것을 보고야
연남천이라는 분이 과연 일대 대협이라는 것을 실감했소. 당신이 그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오. 그러나 그를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세상에 강벼락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렇지만 그를 그냥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연남천 한 사람뿐일 것이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계속했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욱 사람을 두렵게 하고 당신보다 더욱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해도 당신이야말로 대협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오. 하지만 너는 알고 있는가? 대협의 이름을 보존하려면 얼마만큼의 고통을 참아야 하며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는지. 저도 지금에 알았소. 대협이란 명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고 남이 참지 못하는 것을 참아야 하며. 그는 연남천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오. 강벼락은 방문을 나서자 만면에 돌던 희색을 감추었다. 그는 비록 오늘은 연남천을 속였어도 금후로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뜰의 한 구석에는 대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강벼락은 대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연남천과 화무결의 동정을 살폈다. 그는 그 두 사람이 필시 많은 고민과 깊은 분노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후 연남천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연남천과 화무결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강소월을 찾으러 가는 것일까? 저 두 사람은 서로 원수인데 어떻게 해서 같이 어울리게 됐을까? 강벼락은 도저히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면서 한동안 서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돌연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이더니 동선생이 돌아왔다. 강벼락은 급히 달려나가려 하다가 그의 곁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사람은 바로 강소호가 아닌가. 강소호의 얼굴은 잘 익은 사과처럼 발갛게 물들어 있었으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동선생이 강소호와 어울리다니. 그리고 술까지 취하고 돌아오다니. 강벼락은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동선생을 이용해 연남천과 화무결을 상대하려고 했었다. 그것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동선생이 강소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늙은 것과 조그만 괴물이 언제부터 친구가 됐을까? 동선생은 분명히 강소호를 죽이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변했단 말인가? 그가 이미 강소호의 말에 유혹된 것은 아닐까? 강벼락은 놀랍고도 무서웠다. 동선생과 소호아가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여전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고 도처에 자기의 적들만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생각에 잠겼다. 소호아 한 사람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연남천, 화무결, 동선생까지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인가. 이 네 사람이 서로 내통을 한다면 천하에 또 누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강벼락아, 너는 가만히 있지만 말고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겠다. 그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더욱이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그는 강소어, 화무결, 동선생이 힘을 합하여 자기를 상대하려는 것 같이만 느껴졌다. 이미 밤이 깊었고 대나무 잎에는 이슬이 알알이 맺혀 있었다. 그의 얼굴을 타고 땀이 이슬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으며 옷도 한박 젖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이 네 사람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인가?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때 나뭇잎에서 한 마리의 벌레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강벼락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자 그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한 마리의 뱀처럼 느껴졌다. 일순간 그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감돌았다. 맞았어.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그들을 부르면 된다. 설령 개개인의 역량은 못 미칠지라도 노후 부처와 내가 힘을 모으면 어찌 대등하지 않겠는가? 그는 기쁜 표정으로 숲을 빠져나오려다 돌연 동선생과 강소어가 방에 있는 것이 생각나 급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 방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불이 켜져 있을 뿐 창문에 사람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동선생과 소어는 이미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강별학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너무 생각에 골똘한 나머지 그들이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소어가 다시 방으로 들어올 때는 방 안에 불이 이미 꺼져 있었고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의 향기가 그들이 나갈 때보다 더욱 흩어진 것을 느꼈다. 이 방에 누가 다녀갔단 말인가? 소어아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돌연 동선생이 싸늘하게 말을 내뱉었다. 너는 왜 이제야 왔느냐? 어둠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만족할 만한 곳을 찾으려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늦었지요. 그 목소리는 동선생의 목소리보다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말투는 동선생처럼 싸늘하기만 했다. 소어아는 놀라면서 생각했다. 동선생 같은 괴물도 여자친구가 있군. 말소리가 똑같이 괴기하니 두 사람은 천생의 한 쌍이군. 그는 불씨를 꺼내어 급히 불을 켰다. 불꽃이 타오르자 소어아는 머리가 어깨까지 늘어진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음산하게 서 있었다. 그녀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조각한 것이었고 마치 죽은 자의 얼굴같이 조각되어 있었다. 비록 불이 켜져 있었지만 소어아는 소름이 쫙 끼쳐왔다. 검은 옷의 여인은 소어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바로 강소어인가? 소어아는 코를 비비고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렇소. 내가 강소어요. 나를 아시오? 검은 옷의 여인이 말을 받았다. 난 벌써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었단 말이오? 동선생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목부인이 있다는 것은 몰랐던 모양이지? 목부인? 목부인은 다시 동선생에게 얼굴을 돌렸다. 난 벌써 여기에 도착했는데 당신들 두 사람은? 동선생과 술을 마시러 나가느라 부인을 기다리게 했으니 죄송스럽소. 목부인의 눈에 놀란 기색이 나타났다. 둘이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갔었다는 말이냐? 동선생은 저에게 참 잘 대해주고 있어. 술도 마음대로 마시게 하고 내가 매운 것을 좋아한다니까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사천 요리를 사주었소. 이렇게 좋은 사람은 처음 봤소. 목부인의 눈에서는 놀란 기색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찌 보면 웃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은 표정이기도 했다. 소어아는 목부인이라는 여인이 말투는 비록 동선생과 같이 싸늘했지만 그 눈만은 동선생보다 따뜻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탄식을 하며 말을 계속했다. 다만 동선생은 나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나를 보살피느라 자기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정말 몸이 못 쓰게 될까봐 걱정이요. 부인이 만약 동선생의 친구라면 동선생을 대신해서 나를 보살피고 그를 쉬게 할 수는 없겠소? 목부인은 동선생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이 귀찮으시다면 저에게 인계를 하세요. 동선생은 돌연 몸을 일으키면서 착하고 소어아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비록 힘있게 때리지는 않았으나 묘한 수법이었다. 소어아는 별로 아픈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끼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서 쓰러지고 말았다. 동선생이 싸늘하게 말했다. 그 누구도 내 몸에서 그를 떼어놓을 수 없어. 그가 살아있을 때도 지켜야 하고 그가 죽어서 시체가 썩는다 해도. 그러나 저는 동선생은 싸늘하게 웃으면서 목부인의 말을 가로챘다. 너도 나에게 충성을 다하지는 않아. 언니는 나까지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선생은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을 했다.
원로가 강풍을 데리고 간 그날부터 난 누구도 믿지 않아. 목 부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언니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제가 강풍을, 너도 그를 사랑했었단 말이지. 그렇지? 목 부인은 숙였던 고개를 쳐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나도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일을 얻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언니와 싸울 생각도 없었고. 그녀의 싸늘한 말투는 오열로 떨리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언니에게 양보해야 했어요. 언니가 그 복숭아 나무에 남은 복숭아를 얻기 위해 나를 떨어뜨려 다리를 부러뜨린 후 나는 다시 언니와 경쟁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동 선생은 무섭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숙이고서 담담히 말했다. 그 일은 잊어다오. 하여튼간에 우리는 둘 다 그 일을 얻지 못했어. 목 부인 역시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나 봐요. 사실 나도 잊은 지 오래고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그녀는 확실히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그녀들만의 비밀이었다. 안타깝게도 소호와는 혼수 상태라서 그녀들이 주고받은 말을 듣지 못했다. 소호와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며 예의 그 이상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다. 그는 자기가 아직 여관방에 누워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자기가 엉뚱한 곳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호와가 누워있는 방은 너무나 화려하고 호화스러웠다. 여관방이라면 결코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돌리자 침대 곁에 두 명의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들은 모두 엷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화려한 화관을 쓰고 있었다. 얼굴은 꽃보다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웠으나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혈색마저 돌지 않아서 마치 눈사람 같았다. 소호와는 눈을 비비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미 죽은 것은 아닐까? 여기가 혹시 하늘나라는 아닌가? 두 소녀는 꼼짝하지 않고 서서 앞을 바라볼 뿐. 마치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소호와는 눈동자를 굴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죽은 것은 아니구나.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절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지옥에는 너희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들이 없어. 그는 그녀들이 웃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소호와는 코를 비비면서 다시 말을 계속했다. 당신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군. 난 은신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소녀들은 눈동자조차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호와는 감탄을 했다. 너희들이 웃으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아서 너희들을 웃기려 했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는군. 소녀들은 여전히 그를 상관하지 않았다. 소호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소리쳤다. 말을 해라.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벙어리나 귀머거리요? 아니면 장님이요? 그는 맨발로 그녀들의 앞에 다가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다시 그녀들의 주위를 두어 바퀴 돈 후 이맛살을 찌푸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 둘은 사람이 아닌가? 정말 얼음으로 만들어졌나? 그는 손을 내밀어 한 소녀의 코를 만졌다. 그때 그 소녀가 돌연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마치 봄철의 새순처럼 부드러웠다. 그러나 5가지 색깔을 칠한 손가락은 마치 5개의 작은 칼처럼 소호와의 목을 향했다. 소호와는 급히 침대로 뛰어오르며 크게 웃고 있었다. 당신들은 말을 하지는 못해도 움직이기는 하는군. 그 소녀는 다시 돌부처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쉽게 늙어요. 그는 다시 침대에서 뛰어내려 버선을 신으며 혼자서 짓거리기 시작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사에 조심성이 없었지. 어느 날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신발을 잘못 신어서 양발 모두의 왼쪽 신발을 신고 나간 거야. 그는 길을 걸으며 발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신발을 잘못 신은 것을 모른 채 친구 집에까지 도착했어. 그리고 친구가 말을 해줘서야 종을 시켜 신발을 바꾸러 보냈지. 그런데 그 종은 돌아올 때도 빈손이었어. 왜 그랬는지 알고 있어? 여기까지 말을 하고 소호아는 참을 수가 없어 웃어버렸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사람은 이상히 여겨 하인에게 물어봤지. 왜 신발을 갖고 오지 않았는가를. 그런데 그 하인은 말하길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 있는 두 짝은 모두 오른쪽 것이던데요. 하는 거야. 그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웃어버렸다. 그러나 두 소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소호아는 탄식을 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내가 한번 웃겨보지. 나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장삼이야. 그는 사람을 잘 웃기는 인물이지. 어느 날 그는 다른 두 명의 친구와 같이 길거리를 가다가 한 아가씨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 너희들처럼 싸늘한 표정으로 말이야. 장삼은 그 아가씨를 웃기게 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 두 사람의 친구는 통 믿지를 않았어. 장삼은 말했어. 나는 단 한마디로 그녀를 웃게 할 수도 있고 또 한마디로 그녀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 내기를 하겠는가? 환상의 술래기 말이야. 그 두 사람의 친구는 그와 내기를 했지. 소호아는 본래 입재주가 좋았다. 사실 그 두 소녀는 비록 그를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장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가씨를 웃기고 또 화나게 했는지 듣고 싶었다. 소호아는 계속 말을 엮어갔다. 장삼은 아가씨 앞에 오더니 돌연 그 앞에 있는 개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절을 하는 거야. 그 소녀는 그가 한 마리 똥개를 아버지라 부르자 참을 수가 없어 웃어버렸어. 그러자 장삼은 이번에는 그녀에게 꿇어앉아 어머니라고 불렀지. 그 소녀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려 가버렸어. 장삼은 과연 술래기에 이겼던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왼쪽의 둥근 얼굴의 소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소호아는 기뻐서 손뼉을 치며 따라 웃었다. 웃었어. 웃었어. 드디어 웃고 말았어. 그러자 그 소녀는 웃음을 거두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동 선생이 어느 사이에 들어왔는지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지? 그 소녀는 온몸을 떨며 털썩 꿇어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청하여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70장 70. 활로를 찾아서 동 선생은 무서운 소리로 쏘아붙였다. 하지만 너는 이 사람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녀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다. 썩 나가거라. 제발 부탁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소호아는 크게 놀랐다. 당신은 설마 그녀를 죽이려는 거요? 동 선생은 소호아를 노려보았다. 죽여?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혀를 잘라버리고 영원히 웃지 못하게 할 뿐이야. 소호아는 더욱 크게 놀랐다. 그저 웃었을 뿐인데 혀를 자른단 말이오? 너 때문이야. 그녀를 웃게 해서는 안 되었지. 나는 다만 그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인데 당신이 질투할 필요는 없잖소? 동 선생은 돌연 소호아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소호아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여전히 입을 다물지 않았다. 나를 때리는 것은 좋지만 그녀를 처벌해서는 안 돼요. 동 선생의 눈에는 빛이 번쩍였다. 내가 감히 그녀를 옹호하는 말을 하다니. 그는 마침내 극도로 분노하며 몸까지 떨기 시작했다. 소호아는 모른 척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일은 그녀를 문책할 것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요. 동 선생의 목소리는 떨렸다. 좋아.
그녀의 혀를 자르지는 않겠다. 너는 너의 아버지처럼 정이 많구나. 그는 돌연 손을 내밀어 일장을 뿜어냈다. 그 둥근 얼굴의 소녀는 그 일격을 맞고 문 쪽으로 떨어져 다시는 움직이지를 못했다. 소아는 일어서며 분을 못 이겨 소리쳤다. 당신이 기어이 그녀를 죽였군요. 동 선생은 온몸을 몇 번 떨더니 고개를 들어서 크게 웃었다. 그렇다. 나는 그녀를 죽였다. 내가 그녀와 몰래 달아나지는 못할 거야. 당신 미쳤소? 그녀가 언제 나와 몰래 달아난다고 했소? 이미 달아난 후 그녀를 죽이려면 때가 이미 늦은 거야. 당신 미쳤군요. 당신은 미쳤어. 나는 당신이 차가운 사람인 줄만 알았지 악독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았는데 당신은 여자에게도 독수를 가하는군요. 말을 할수록 노기가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달려들어 그는 양손을 뻗쳤다. 지금의 소어와 무공은 실로 무림 고수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가 극도로 화가 치밀어 가한 두 장은 무당, 곤륜 양파의 정기를 합한 것과 같은 기묘하고도 거센 위력을 지니고 뻗쳐나갔다. 그러나 무림을 뒤흔들 만한 두 장을 동 선생은 마치 몸이 두 개인 것처럼 재빠르게 피해버렸다. 동시에 그의 손이 소아를 향해 뻗쳤다. 소아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비록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희귀한 무공에 놀라 입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였다. 동 선생이 그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너 같은 무술로는 많아야 화무결의 수법을 50번 이상 받아내지 못한다. 나는 내가 그와 상대가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실망시키는걸. 소아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내가 그와 상대가 되든 안 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너는 그를 이길 생각이 없나? 내가 이기면 어떻고 이기지 못하면 또 어떻소? 동 선생은 노하지 않고 품속에서 하나의 수건을 꺼내며 천천히 말했다. 여기에는 이화궁의 무술을 격파하는 수법이 3가지 적혀 있다. 3달 정도 연마하면 비록 화무결을 이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소어에게 무술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소어는 놀라 입을 벌리며 말을 했다. 당신은 무슨 연유로? 동 선생이 수건을 그의 앞에 놓더니 싸늘하게 웃으며 걸어나갔다. 당신은 화무결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젠 나에게 화무결을 죽이라는 거요? 당신 혹시 몹쓸 병이 있는 것이 아니요? 동 선생이 몸을 돌리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너의 일생은 이미 비참한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 내가 화무결을 죽이든 화무결이 너를 죽이든 간에 마찬가지야. 그것이 같다는 거요? 당신은 도대체. 동 선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몸을 돌려나가 버렸다. 꽝 하는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다. 소어아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혼자 방에 남은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러나 소어아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그는 정말 그 아름다운 소녀가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보기는 싫었다. 그 소녀는 넋을 잃고 서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소어아는 탄식을 하며 그 수건을 펴보았다. 그 수건에는 과연 3가지의 절묘한 수법이 그림과 함께 적혀 있었다. 매 수법은 간단했지만 예리하고 효과적이어서 바로 화무결을 대적할 수 있는 좋은 수법이었다. 이화궁의 무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절묘한 수법을 창안할 수가 없었다. 이화궁의 무술은 강호 최대의 비밀인데 동 선생은 어떻게 그토록 그 수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소어아는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식사가 들어왔다. 모두 사천 요리였고 좋은 술도 곁들여져 있었다. 소어아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중 쇠고기와 오리고기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2가지는 맵지 않으니 먹으나 마나야. 이때 시종 가만히 서 있던 소녀가 돌연 손을 내밀더니 오리고기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소호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와 있는 그녀가 음식을 먹자 크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모래시계를 보며 부지런히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 소녀는 음식을 두어 접시 먹고 나더니 조용히 말을 건넸다. 어서 더 드세요. 그녀가 돌연말을 하자 소호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말을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오지 않을 테니까요. 소호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나는 너무 배가 불러서 쌀 한 톨도 더 먹지를 못하겠소. 되도록 많이 먹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틀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테니까요. 소호와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그건 무슨 이유요? 그건 그 소녀의 눈이 번쩍였다. 지금부터 도망을 해야 하니까요. 도망가는 중에는 먹지 못할 뿐더러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도망? 여기서 나가자는 말이요? 물론이지요. 내가 방금 음식을 먹은 것은 달아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동 선생, 지금 그는 입정을 했을 테니까 2시간 내로 여기에 오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한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버릇이지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10수년 전에 같은 신분의 여자가 바로 이 시간에 한 사람을 데리고 이 길을 달아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흥분했었군. 같은 일이 다시 생길까 봐서. 그 소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다. 방금 그가 죽인 소녀가 누구인지 아세요? 글쎄, 그 소녀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방울이 흘러 떨어졌다. 그녀는 나의 동생이에요. 소호와는 비참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오. 내가 웃게 하지만 않았어도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을 7년간이나 따랐어요. 그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독수를 가했는데 당신은 나의 동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그녀를 위해 변명을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당신은 그런 원인 때문에 모험을 하여 나를 구하겠다는 것이요? 그 소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비단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생기가 돌지 않아요. 당신은 왜 여기에 왔소? 우리 두 자매는 고아였고 어릴 때부터 많은 구박을 받다 못해 이화궁 문화에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출세를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술을 배운 후 그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게 했지요. 소호와는 길게 탄식했다. 고독, 긴 시간의 고독은 무엇보다 견디기가 어렵지. 그는 돌연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더욱 삼엄하게 경계를 할 텐데 과연 달아날 수가 있겠소? 만약 그의 금궁이라면 전혀 달아날 기회가 없겠죠. 그러나 이곳은 다만 그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곳은 최근에 내가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꼭 달아날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소호와는 사방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요? 이곳은 절간이에요. 절간이라고? 그는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리면서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정말 절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원래는 황폐된 절간이었는데 우리가 수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요. 재주가 좋군. 그는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시간이 소중할 텐데 왜 아직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 이야기가 하고 싶으면 달아난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요. 사람이 와서 그릇을 치운 후에 떠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각되어 버릴 테니까요. 소호와는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맞았어. 나는 그런 것에까지 세밀하지를 못해. 여자들은 확실히 세심하지. 소녀는 그를 주시하다가 천천히 입술을 뗐다. 알고 있는 여자가 많아요? 소호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별로 그렇지는 않소. 당신은 남자를 많이 아는가? 나는 하나도 몰라요. 당신은 이제 나를 알게 되었군. 나의 성은 강, 이름은 소호라고 부르고. 당신은?
소녀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철평고라고 부르지요. 소아는 잠깐 놀라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성이 철씨야? 왜 철씨 성의 아가씨가 이렇게도 많지? 철평고는 돌연 손짓을 해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문 밖에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아는 재빨리 침대에 누웠다. 곧 자색 옷을 입은 소녀가 청의 부인과 함께 들어왔다. 철평고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 자색 옷의 소녀는 철평고 앞에 와서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너의 동생은 이미 죽었어. 철평고도 싸늘하게 대꾸했다. 나도 알고 있다. 가슴이 아프냐? 내가 상심하면 내가 기뻐하겠지? 자의 소녀는 돌연 몸을 돌리더니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소어아는 그녀에게 얼굴을 찡그리며 짓궂은 표정을 지었다. 청의 부인은 그릇을 다 치워가지고 방문을 나섰다. 자의 소녀가 불쑥 소어아를 향해 입을 열었다. 나가라. 소어아는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당신은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요? 자의 소녀는 고개를 돌려 철평고를 바라보고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텐데 왜 나가지 않는 거지? 소어아는 너무 뜻밖의 말이라 심장이 정지할 것만 같았다. 철평고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왜 나를 나가라는 거야? 교대할 시간이야. 나가서 쉬어라. 철평고는 더 말을 하지 않고 몸을 돌려나가 버렸다. 소어아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자 속으로 애가 바싹 탔다. 자의 소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녀가 가는 것이 싫어요? 소아는 일부러 하품을 하면서 웃었다. 가는 것이 좋지. 안 그래도 그녀의 얼굴에 실증을 느끼던 참이야. 내가 그녀보다 더 예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이 좋지. 자의 소녀는 싸늘하게 웃었다. 나를 바라보면 당신의 눈알을 파겠어요. 소아는 철평고가 다시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일부러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내 입으로는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이 싫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를 안아주고 입 맞춰주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녀를 보내고 내가 여기에 남는 것이지? 자의 소녀는 화가 치밀어 안색이 변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소아는 혀를 날름 내밀고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내가 아무랑이도 아닌데 내가 왜 못해. 너를 빨아보고 싶은데. 당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 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철평고가 그녀의 급소를 눌러 죽여버렸던 것이다. 소어아는 급히 일어섰다. 남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렵지도 않소? 시간이 없고 기회도 만나기 어려우니 모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곳 사람들은 남들의 일을 상관하지 않으니 3일 동안 그녀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녀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침대를 반자쯤 밀어놓고 손을 뻗쳐 벽을 한참 동안 더듬었다. 그러자 벽에서 하나의 문이 열렸다. 철평고는 그 속으로 들어서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 벽 뒤에는 지하도가 있었다. 매우 길고 깊은 길이었고 어디로 통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습기와 퀴퀴한 냄새로 인해 구토가 날 것 같았다. 소어아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코를 막고 한참 동안 걷다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절간에도 이런 지하도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당신은 언제 여기를 발견했소? 이 집을 수리할 때 발견했어요.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내가 알기로는 오호가 중원 땅을 어지럽히게 되었을 때 도적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중이 되어 활을 벗어나려 했었대요. 그러나 절마저도 안전한 곳이 못 돼서 중들이 이 지하도를 건립한 것이래요. 소어아는 탐복했다. 당신은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여자들과는 틀려. 당신은 머리가 좋아. 이 세상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점차로 줄어들어가지. 게다가 어떤 여자들은 머리가 있어도 사용하지를 않고 오직 그들의 잘난 얼굴만 믿고 있지. 그건 남자들 때문이에요.
뭐? 남자들은 머리가 좋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천생이 자기가 여자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를 기를 쓰고 보호하려 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소어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렇다면 병신은 남자군. 당신은 아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자를 그토록 잘 이해하지? 여인이라는 동물은 천성이 남자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남자는 영원히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소어는 탄복했다. 그 말은 맞아. 남자가 만약 여자를 이해하는 척하면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거지. 두 사람은 가슴에 공포와 불안이 가득 차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위로를 삼으려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긴장을 풀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어두운 지하도에서 자기의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판국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정말 참기 어려운 노릇일 것이다. 지하도는 점점 더 습기가 짙어지고 어두워졌다. 소어하는 손을 내밀어서 벽을 만져보며 입을 열었다. 이 절간의 벽은 산 가운데로 통해 있는 모양이지. 철평고는 대답을 하지 않고 불씨를 꺼냈다. 이곳은 과연 산허리였으며 동굴이 종횡으로 교차되는 곳이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소름이 끼쳤다. 이런 곳이라면 동선생이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해도 우리를 쉽게 찾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당신도 나갈 길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나도 몰라요. 소어는 깜짝 놀랐다. 그럼 왜 같이 달아나자고 했지? 하지만 길을 찾아내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소어는 쓴웃음을 띄었다. 아가씨, 너무 일을 간단하게 보지 말아요. 당신도 알겠지만 산허리의 동굴에서는 나갈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갈 길도 있겠죠. 그렇죠? 설사 길이 있다 해도 여기는 제갈량의 팔진도보다 더욱 복잡해요. 빙빙 돌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될지도 몰라. 그는 길게 탄식을 하며 계속 입을 놀렸다. 고금 이래 이런 산에서 죽은 사람들로 지옥을 가득 메울 거야. 철평고는 앞장서 걸음을 계속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2명쯤 더 늘어난다 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당신은 불안하지도 않은 모양이지. 정이 불안하다면 지금 돌아가도 늦지는 않아요. 화내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오. 다만 철평고는 소어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곳의 위험성을 모르는 줄 아세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얼마만큼의 기회가 있으니 충분히 달아날 수도 있어요. 앉아서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낼 줄 알았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을 것을 그랬지. 철평고는 그를 한참 바라본 후 돌연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줄은 생각 못했어요. 나도 당신의 성질이 이렇게 괴팍한 줄은 몰랐소. 이때 그는 석벽의 풀 속에 기호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철평고도 그것을 보았다. 그녀는 곧 그 기호의 방향을 따라 10여 장이나 걸어갔다. 구석에 있는 석벽에도 역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어하는 뒤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철평고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제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왜 움직이질 않죠?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동선생 앞에 도착할 거야.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아. 철평고는 크게 놀랐다. 이 화살표들이 나갈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살표는 분명히 길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동선생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알죠? 이 화살표는 필시 옛날에 중들이 그렸을 거요. 그렇지 않소? 그렇겠군요. 그들은 길을 잃고 여기에 갇히게 될까봐 화살표를 그려놓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은 도적놈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숨었지. 도적놈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소? 당연히 절간으로 되돌아갔겠죠. 그녀는 이런 말을 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다. 그래요. 이 화살표는 절간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만 여기에 잠시 숨었을 뿐인데 나갈 길을 찾았겠어요? 소호와는 박수를 치면서 한바탕 웃었다. 내가 말을 했잖아. 당신 참 영리한 여자라고 말이오. 결국 당신도 이해했으니 묻겠소. 그걸 알고도 화살표를 따라갈 것인지를 말이오. 철평고는 그의 칭찬을 듣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갔다. 그녀는 갑자기 불씨를 소호와에게 건네주며 말머리를 돌렸다. 당신이 길을 안내하세요. 영리한 여자일수록 머리가 나쁜 척하면서 남자에게 많은 힘을 쓰게 하지. 철평고는 발을 내어 디디면서 대답했다. 이 일은 당신이 맡는다 해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소호와는 웃으면서 큰 걸음으로 앞장서서 걸어나갔다.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니 비로소 여자같이 느껴지는군. 나의 얼굴이 정말 빨개졌나요? 언제 얼굴이 붉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이 평생 처음일걸요. 소호와는 화살표가 앞을 가리키면 후퇴하고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화살표를 지날 때마다 화살표를 지워 없애버렸다. 철평고는 그를 따라 한동안 걷다가 돌연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나로서도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소.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 절간과는 멀어지지 않겠소? 통로가 점점 좁아졌다. 때때로 걸어가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가리키는 화살표는 이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소호와는 탄식했다. 이젠 우리의 운을 알아봐야겠소. 눈을 감고 걸어봅시다. 그는 말을 하면서 불을 꺼버렸다. 왜 길을 찾지 않고? 소호와는 그녀의 물음을 막아버렸다. 그 중들은 절대로 이 정도로 깊은 곳까지 피신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 여기에 화살표를 그릴 필요도 없었겠지. 우리도 찾을 필요가 없소. 철평고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소호와의 손을 잡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게 타올라 땅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소호와는 유유자적했다. 하는 수 없지. 뭐가 하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이 뛰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소. 철평고는 그의 팔을 꼬집어 뜯으려다가 돌연 무슨 생각에서인지 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돌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자기가 뜨거운 피와 살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감정은 그녀를 즐겁게 했고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련하게 했다. 극히 좁은 굴이라 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웠고 심지어는 기어가야 하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평고는 옷이 찢어졌고 몸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르기도 했으나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뿐이었다. 가끔 소호와는 불을 켜서 사방을 살펴보았다. 불길은 갈수록 약해졌다. 소호와는 불을 되도록 아껴 쓰려고 했다. 이런 곳에서 불이 없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얼마를 걸었는지 모른다. 하루 이틀이 지난 것 같기도 했고 한두 달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철평고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몸이 아팠고 허기가 지고 목이 말라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약물로 자란 소호와의 몸과 같지 않았다. 고생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만약에 소호와가 그녀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했을 것이다. 사실 소호와 자신도 상당히 지쳐 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적어도 미치지는 않는다 해도 짜증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소호와의 성질이 워낙 이상해서 결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철평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좀 쉬어요. 소호와는 무거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받았다. 절대로 쉴 수는 없소. 쉬게 되면 그만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미
생각을 좀 해봐요. 태고 이래로 어떤 사람이 이런 신비스러운 동굴에서 손을 잡고 산책을 해봤겠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낭만적인 일이오. 이런 기회를 맞이하고도 왜 즐거워하지 않지? 애석하게도 나는 당신의 마음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고 했소? 지금 이곳에 당신 외에 누가 나에게 있다는 말이오? 철평고는 소어의 품속에 안겼다. 그녀의 얼굴은 불덩어리 같았다. 이 불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